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9일 밤 10시 24분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에 즈음한 특집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기습당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 기습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는 당황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자멸할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지도부의 자멸은 바로 최고 지도자의 당황,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불리하게 기습을 당한 예도 세계 전사상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도 별로 없었는데 북한은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약 2배였습니다. 그 중에는 중공군에서 귀국한, 중공군으로 뛰다가 귀국한 이 한국 출신 장병들이 한 3개 사단을 만들었고 그 3개 사단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련, 그리고 중국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기습당했을 때 한국에는 군사고문단, 미군 군사고문단 한 수백 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그 1년 전에 철군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1대3이죠.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1대3으로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망명하거나 항복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승만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주 그때 연세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 대책이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은 군인들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았는데 그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미국 트루만 대통령, 메가드 원수, 그리고 무초 대사 이 세 사람을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 압박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죠. 물론 트루만의 위대한 결단, 메가드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승만이 의기소침하든지 해가지고 뭐 항복해버리면 만사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은 남침 서울에 함락되기 한 3일 동안 뭘 했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은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수행했다. 그 3일간은 75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여진 이승만의 3일간 행적은 완벽 그 자체였다. 최고의 참모진도 그와 같은 매뉴얼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벅찬 업무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극찬하면은
당장 반론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대피도 하지 못하고 더구나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우리 군도 우리 민간인도 강북에서 고립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다리 폭파로 군이 아직도 철군하지 못한 군대가 강북에서 그리고 민간인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폭파시켰던 책임자가 공병강이 나중에 사형에 처해집니다만은 그걸 인정하고도 이분의 전쟁 지도가 결정적 승리의 요인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남정옥 박사가 재구성한 이 대통령의 72시간은 이렇습니다. 6월 25일 오전 10시에 남침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은 보고받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하와이에 머물던 우리가 인수한 구축함 3척에 대한 신속한 귀국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11시입니다. 그 다음에 11시 35분에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죠.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와 탄약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 극동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메가드입니다. 전투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초 대사와 2차 회동을 갖습니다.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신승모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밤 10시에 군사 경력자 회의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날 6월 26일에는 새벽부터 메가드 장군에게 전화를 겁니다. 새벽 3시에 그렇습니다. 무초 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새벽 4시 30분. 아침에 치안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로 군사 경력자 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래도 2시간 동안 국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서울시경국장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피란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접수하는 게 26일 밤 9시입니다. 다시 주미 대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드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신승모와 조병옥 등이 찾아와서 피란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청량리에 적의 전차가 진입하였다는 경찰의 보고에 따라서 27일 새벽 3시 경무대를 출발하고 서울역에서는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흘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정옥 박사는 남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 안보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중앙정보국 그리고 미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건의받아 전쟁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력에 의존해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 무슨 지적이냐 하면 그때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조직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는 겁니다. 순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알아서 혼자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 처리 방식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남정옥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이승만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다짐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그러니까 망명정부죠. 또는 일본군의 참전. 이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력을 한 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주한 미국 대사 무초를 불러 미국의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초 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은 한국군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소총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승만은 또 무초 대사 앞에서 총력전 의지를 밝힙니다. 즉 모든 남녀와 어린이까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서라도 나와서 싸우라고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결사항전이죠. 그러니까 군관민이 다 동원되겠다. 토탈 워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사 대 병사의 대결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 군인이 되어서 싸우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학도호국단, 소년병. 실제로 전장기간 우리는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여군, 학도, 용군,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소년병, 유격대, 노무장 등 전 국민들이 북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단결을 했습니다. 군관민이 같이 싸웠어요. 이런 걸 토탈 워라고 합니다. 그 전쟁 지도 방침을 밝힌 겁니다. 돌멩이와 막대기로라도 싸우겠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를 맞았던 낙동강 전선에서 바로 이 군관민의 일치된 저항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전쟁 지도를 하면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냐?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도 말합니다. 이게 오히려 남침을 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38선은 없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즉 우리가 바로 북진을 할 텐데 북진할 때 38선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의. 남침 받으면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은 줄기차게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38도선 사라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격을 할 때는 북진해가지고 38도선을 넘어가가지고 통일해버려야 된다. 벌써 통일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제 원위치 하면 안 된다. 북진해가지고 이 기회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습을 당했으면은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텐데 반격까지 언제 미군이 참전했으니까 반드시 반격은 이루어질 것이다. 반격을 하면은 휴전선을 38도선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더 밀고 가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북진 통일 직전까지 갔죠.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승만의 꿈도 우리의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민간인인데도 군인 같아요. 박정희는 군인인데 아주 문인 같은 면이 있고요. 이승만은 문인이면서도 무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승만은 대전략가였습니다. 어떤 군인보다도 더 군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어떤 문인보다도 더 문인적 소양을 가졌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대전략가로서의 이승만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전쟁 지도에 의해서 기습받은 우리 국군은 비록 후퇴는 했지만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분대도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총반격을 할 때는 북한군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북한군과 한국군의 차이입니다. 자유를 아는 군대는 분리할 때도 항복을 하지 않고 자유를 모르는
상부 명령에만 기대고 있는 북한군은 분리하면 무너져 버린다. 앞으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또 일어난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위대한 전략가 이승만, 남녀노소가 총이 없으면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싸우겠다. 그 결사항전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감사합니다.